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30일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올해로 이제 민주당이 창당한 지가 70주년이 됐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축사를 했고요. 그런데 AI로 복원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축사 영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 화제가 돼서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이제 신익희 초대 민주당 당대표 또 이제 AI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 두 전직 대통령 모습이 AI로 나오던데 얼굴은 좀 AI 영상이라는 게 표가 좀 나는데 이 목소리는 눈 감고 들으면 진짜 과거 발언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보니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이 뭐죠?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부산 약간, 경남에 네. 경상도 사투리 표준어라고 하긴 뭐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축사를 했는데 노 전 대통령 했던 말이 그러니까 지난 겨울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지혜롭게 이겨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유명한 이제 민주주의 최고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걸 이제 아마 인용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요즘 자기가 이제 그 AI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활동들을 이제 유튜브로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했으면 아마 뭐 구독자 100만 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노 전 대통령이 사실 알겠지만 이제 인터넷 대통령으로 뭐 맞아요. 유명하신 네. 분이니까 실제로 그 뭐죠 그 청와대에서 그 행정 시스템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주도해서 만들기도 했고 해서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마 이거는 뭐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이제 저는 늘 바랬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않는 세상.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하려는 믿는다. 그래서 뭐 고맙습니다. 또 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끝내면서 이제 축사를 끝냈는데 그 참가자들이 막 박수를 하고 환호도 하는데 얼핏 보니까 이제 눈물 훔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노무현의 목소리나 이런 사상뿐만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도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최근에 강조하고 나섰는데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았어요. 이제 뭐 이제 자꾸 저 이재명 대통령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부상할 때 원래 성남시장하고 근데 좀 성남에서는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 중앙정치무대에서는 약간 낯선 이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제 중앙정치무대에 부각되기 시작한 게 2016년 17년 이 무렵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되면서 됐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예, 그때고 네. 사이다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제2의 노무현이다, 노무현이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적 멘토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법연수원에서 있을 때 원래 본인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 대통령이 당시 그랬대요. 변호사는 뭘 해도 굶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지난 그 5월에 노 대통령 서거 16주기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 이재명의 길을 만드는데 큰 이정표였다. 뭐 해서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인권 변호사의 특강은 제 인생 방향에 빛을 비춰주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뭐 돈과 연줄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심만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신 등대지기 노무현의 희망의 빛을 따랐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또 두 사람의 배경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뭐 상고 나와서 뭐 저기 막노동까지 했다가 이제 어렵사리 사법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주류보다는 비주류에서 이제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소년공에서 출발해서 민주당에서도 주류는 아니었죠. 사실 이번 대선 전까지도 주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항상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 이런 그 기치하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이 닮았고 아마 이 대통령이 항상 그 노 대통령을 약간 자기의 멘토 내지는 뭐 따라야 할 뭐 길로 삼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사실 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만의 얘기는 아니고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은 모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노 대통령을 갖다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자주국방 거론한 건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죠. 상황들이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민간 출신 국방장관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비육사 출신을 기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자기가 밝힌 게 민간인 출신으로 자기가 기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들을 그러니까 군한테 그래도 자체 개혁 기획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이 군 출신을 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흔히 말하는 국방 개혁이라는 것들이 핵심이 자주국방하고 군의 문민화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 워딩이라는 게 2006년에 이제 그 이 군대 작전 통제할 수 없는 뭐 군대 만들어 놓고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는 이 똥별들 이야기한 거 비판한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른바 군내 기득권들 니들 뭐 하고 있냐 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반부터 굉장히 스포트를 내면서 인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게 봉화마을에서 이제 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이 봉화마을이 이제 김해산 봉화산 자락이 있어가지고 한 수십 호 정도 뭐 작은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날 때 친척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엄청 가난했고 이웃집에서 쌀을 얻어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어렵게 이제 중학교에도 입학했고 그런데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고 해서 몰래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제 큰형 이제 돌아가셨는데 큰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펄펄 뛰는 바람에 이제 부산상고에 진학을 했고 부산상고 진학해서도 뭐 어렵게 이제 이 가정교사 한다든가 뭐 공장 숙지 전전하면서 지냈고 졸업 후에도 또 당시 희망은 이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 안정적인 뭐 네. 수입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협 시험에도 응시를 했는데 떨어졌고 이 삼해공업이라는 이 어망 제조사에다가 이 취직을 했는데 이게 최저 생계비도 못 맞추는 이제 월급 받으니까 두 달도 못 돼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월급으로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타랑 중고고시 서적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약간 기타랑요. 옆길로 새는 건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 이제 2002년 또 유명한 게 이 기타 치는 대통령이랑 TV에 노래 부르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 아닐까 하는 게 이게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사시 공부를 했는데 뭐 대충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고 이 군 3년 복무 마치고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서 이 사법 시험에 네 번째 도전 끝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고졸 출신 합격자였고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한 5개월 만에 사직해가지고 부산 내려가서 이제 변호사 이 개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상고 출신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세금과 기업 분야 이쪽을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조세 변호사로 이제 이름이 났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부자의 상징이라는 요트도 탔고 근데 뭐 이 1981년에 불임 사건 이른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약간 이 교사 학생들 독서 모임 하던 분들 잡아가지고 이제 빨갱이로 몰았던 거죠. 그 사건을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변론을 맡은 계기로 이제 인권 변호사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 이야기는 그 송강호 배우 주연의 그 변호인에 그렇습니다. 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 관계를 살피다 보니까 이제 권양숙 여사와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한데 두 분이 소꿉친구였다면서요? 그 동네 그 봉화마을 소꿉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양숙 여사도 이제 역시 이제 집안이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좌익운동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서 옥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1994년에 이제 자서전을 발간하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여보 나 좀 도와줘요. 거기에 뭐 그 사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제 공격하면서 이른바 이제 빨갱이 사위 아니냐라고 진짜 치졸했죠 그거는. 네. 근데 노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뭐 유명한 특유의 이제 정면 승부로 돌파를 하죠. 그래서 뭐 제가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아내를 지키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당당함이 돋보이면서 그게 오히려 지지도가 올랐고 제가 이제 2002년에 이제 말진 기자여서 이제 노무현 후보 따라다녔는데 이 권 여사도 당시에 이제 같이 움직일 때 이제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학전 김민기 선생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학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말진 기자들이 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권양숙 여사랑 같이 이렇게 차를 한잔 했던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느꼈던 거는 약간 푸근한 옆집 아줌마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곤조곤 외모도 하셨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외모 평가는 제가 좀 하긴 그렇고 그랬던 기억이 났고 권 여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안정을 되게 원했고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도 사실 정치 입문할 때 되게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노 전 대통령이 고시 백수 시절에도 그랬고 이제 정치하면서 가정 경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사실 권 여사가 사실 남편 대신해서 이 집안을 꾸려 나갔던 면이 있죠.
아니 우리 이용 선배도 보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권양숙 여사와 관련된 중대한 에피소드를 오늘 공개하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뭐 방송 전에 들어왔는데 저도 좀 일화를 일단 권 여사 스타일이 어떠냐 저는 이제 직접 뵌 적은 없지만 근데 김진우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노통의 삶 자체가 노 전 대통령 삶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이게 이제 집안 다 안 돌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권 여사가 그 노 대통령이 밖으로 도시는 동안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모들도 챙기고 뭐 되게 조용하게 영향력이 있는 여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건 제 지인 일화인데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게 뭐 거의 뭐 2000년대 한 중반쯤 들은 것 같아요. 오, 2005, 6년 한참 된 어간에. 얘기네요. 예, 근데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언뜻 생각이 나서 이 당사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에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92년도에 본인 대학생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 선거인가 나가요. 근데 대학생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운동권이고 오지랖 넓다 보니까 친구한테 자기 등록금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등록금 자기가 이제 받아서 내야 되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막 여기저기 돈을 융통을 하는데 당시 등록금이 한 90만 원 정도. 근데 네. 자기가 이 뭐 캠프에도 이제 다 형들 뭐 동생들이니까 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 그런데 돈이 비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어떻게 뭐 얘기가 들어왔겠죠. 권양수 여사가 와서 50만 원 채워주면서 야 대단한 미담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 얘기도 하지 말고 갚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 써먹어야지 하고 어제 본인의 동의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특정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나중에 전화 와서 그래 한번 써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흔쾌히 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궁금한 건 나중에 갚았는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 갚지는 않았고 예. 갚지 말라고 해서 자기가 어. 이거 뭐 좀 청와대 행정관을 했으니까 봉화마을 내려갔을 때 뭐 좀 이렇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잔잔한 미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생계는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부산에서 주로 인권 변호사를 했고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전 대통령이 이제 1982년에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한 그러니까 수료한 후에 이게 판사 임용이 안 되잖아요. 시위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변호사 사무실 기업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같이 사무소를 차리기로 했던 분이 이제 문 전 대통령 사법시험 그 동기였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고 누군지 하더라고요. 압니다. 네. 그분 소개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보면서 대학생 때 운동권이냐고 해서 상당히 놀라워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이 노무현 문재인 합동 본연사무소 차렸고 이후에 이제 법무부 부산 설립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노동 인권 시국 사건 맡으면서 이제 이른바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들은 건데 이건 진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예전에 이제 법률사무소 운영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돈을 벌면 바로 보너스라고 팍팍 쏘는 스타일이고 아 노무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전 네. 대통령은 나중에 이렇게 딱 챙겨놨다가 연말에 성과급으로 딱딱딱 챙겨주는 일 약간 야, 느껴지죠. 주변의 그거. 스타일 예, 예, 차이가 완전히 그 얘기를 확연하게. 어디서 들었는데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어. 네, 그런 대략의 아웃라인을 갖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간 기분파적인 게 있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뭔가 좀 세심하고 꼼꼼하고 결산까지 해보고 연말에 남는 만큼 주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이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제의 받아가지고 1988년에 입당했는데 그 당시 맥락이 1987년에 왜 이제 대선에서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 실패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988년 총선 앞두고 이제 이른바 인재 영입에 이제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당시 이제 김영삼 측 인재 영입 임무를 맡은 게 김동영 전 의원 이제 그 자동형 우형할 때 네.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정치할 제목이 아니고 옆방에 노무현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정말 정치 잘할 겁니다라고 해서 적극 추천을 해가지고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이 부산 동구죠. 그 연고도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쪽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 살았는데 네. 그쪽에 저도 깜짝 놀랐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사람이 이제 전두환 정부 실세였던 허삼수. 아 허삼수가 나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부산 중학교 나오고 해서 뭐 그쪽에서는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근데 이 사람 꺾고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해 가을 이제 제50 청문회에서 뭐 이제 이른바 청문회 스타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90년에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하고 결렬하고 DJ 민주당에 합류를 했는데 이 같은 지역구에 대해서 그다음 총선에서 이제 허삼수한테 집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사실 선거에서 고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 1998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종로에서 당선되고 이제 재선 의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지역주의 타파하겠다고 이제 종로 버리고 이제 다시 부산에 출마했는데 또 낙선하죠. 그때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 보고 붙여준 게 이제 바보 노무현. 바보 노무현,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뭐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이제 노사모. 노사모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여기 종로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좀 이것도 역시 예전에 제가 열린우리당 나가던 시절에는 정말 좀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민한 기자셨잖아요 그때는. 되게 열심히 네, 했죠.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지금은 의원이 아닌데 이제 친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비서 출신의 의원이 해준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98년 보궐 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측근들이 98년이었나요 선거가 98년 보궐에서 되고 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오랜만에 된 거잖아요. 진짜 92년 떨어지고 95년 부산시장 선거지고 그래서 그다음에 96년 총선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기 다음 2000년 총선에서 종로에서 재선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선 나가야지 딱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 있었대요. 근데 시기가 좀 불분명한데 연말인가 98년 연말인가 97년 초에 갑자기 지구당인지 어디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갔더니 갑자기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최도술 전 비서관이 있죠. 그분이 네. 그때 이제 뭐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제 되게 세게 말렸는데 실세 보좌진. 네. 실세인지 그거는 기억해요. 그분이 나서서 말렸대요. 말렸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뭐 가만히 있어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해서 찍소리 못 하고 그냥 다시 부산에 나갔다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들은 게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노통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돌격한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넘어지면 된다.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의지를 무조건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앞전에 그 김진우 선배 얘기 듣고 놀랬던 게 사실 작은 에피소드지만은 처음에 정치 입문을 문재인한테 제안이 왔는데 문재인이 노무현을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이 문재인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이후에 정치에 직접 입문할 수밖에 없었던 게 노무현을 입문시킨 사람이 본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노사모가 생각이 납니다. 노사모 열풍은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 팬덤의 시초인데 노사모 좀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저야 이제 그때 현직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 그때 젊은 기자들은 다 노무현 대통령 응원했어요.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대놓고 솔직히. 응원했어요. 예. 사실은 뭐 기자실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응원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 이제 노사모가 굉장히 좀 세력도 있고 뭐 아니 세력이라기보다 일단 자발적인 정치 팬클럽이니까 그런데 이제 임기 내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좀 지지층하고 엇나가게 이제 시대를 앞서가셨죠. 대연 정부 제안하시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한미 FTA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노사모가 그때 잠깐 좀 이렇게 주춤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셔서 이제 돌아보니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없고 이제 본인이 어떤 사심을 채운 대통령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노사모가 그 미안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하고 그런 정치인 팬클럽이라는 게 점점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또 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말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뭐 네. 문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개딸로 이제 진화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점점 이제 좀 목소리도 커지고 예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한 응원을 보냈던 것 같은데 물론 요즘은 이제 좀 비판을 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좀 강하게 의견을 제기하는 그런 이제 팬클럽이 된 거죠. 그 노무현 당시 이제 후보가 사실 이제 뭐 상고 출신의 비주류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자기 편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왜 며느리가 미우면 이 발 뒤축기 달걀다가 나무란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이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라는 맞아요, 후보 단일 네. 활동하던 모 의원이 노무현은 이 발가락 양말 신는다고 싫어했어요. 발가락 양말 신는다고? 품위가 없다고 대통령 품위가 후보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진짜? 노무현 후보 기댈 때고 그래서 뭐 사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노사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뒷백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이해하려면 이제 노사모 열렬한 지지와 함께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인터넷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노사모 활동 자체가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2000년대 초반 자체가 인터넷이 뭐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처음 시작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영국 가디언지가 그런 말을 해요. 세계 최초 인터넷 대통령 당선이라고 제목을 뽑습니다. 아, 인터넷 대통령 당선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 그 2002년도 대선 경선할 때 제가 서울 경선 현장에 갔거든요. 좀 뭐 기자도 아니고 학생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노란 물결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를 응원하는 거예요. 상대 후보는 당연히 정동영 후보였고 제가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정동영 연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수 심리가 발동을 해서 왜냐하면 너무 절대 다수가 노무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다 보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반발 심리가 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노사모 회원 출신 중에 뭐 정치인도 사실 있고 우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역시 노사모 회원이었고 결국은 지금 당원 주권 정당의 뿌리라는 것도 노사모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팬덤을 등에 업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 어떤 핵심 과제들을 추진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탈피하고 지방분권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노무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뭐 이후에 뭐 투명한 선거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뭐 정치 개혁에도 나섰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해서 뭐 책임 총리제도 했고 그다음에 당 총재 자료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후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 문제 생긴 거는 이용 기자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 당정 분리도 시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일 핵심이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권력기관 뭐 이 이제 개혁 그다음 뭐 언론 개혁도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이제 위헌 결정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제 수도 이전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거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가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노력 뭐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지금은 당연한 그런 개혁 화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심지어 지금 20년 전쯤에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반발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그렇죠. 검찰이야 뭐 이제 지금 뭐 막가지 하는 거죠 하고 뭐 대놓고 하는 게 있고 언론개혁은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조중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서서 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또 그리고 조선일보하고 한나라당은 그 당시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고 사실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쟁점하면 의원들이 떠들고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떠들면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크게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조선일보가 워낙 극악스럽게 하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당시 경선 때 뭐 좌익 활동, 장인 좌익 활동 문제 나고 했을 때 그 한 연설에서 이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입을 맞춰 저를 헐뜯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든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사실 좀 보조를 맞추는 편이었는데 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경선에 개입하는 걸 그만하십시오. 아, 민주당 그런 말도 했는데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런 책이 있어 쓴 책 중에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분석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뭐냐하면 양측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이제 기존 정치권 언론 구조에 도전하면서 권력과 언론 관계를 이제 재정립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는 이제 기득권 대변하고 기존 질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양측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얘기를 들어가면은 원래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 중반에 뭐 서로 정권하고 틀어지면서 이제 그 반민주당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갔던 때가 제 기억에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때인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공격이 엄청 났어요. 근데 파괴력이 이제 조선일보만 못한 거죠. 의원들이 조선일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좀 다른 측면이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는 어땠냐면 중앙일보는 사실 발을 한 발을 뺍니다. 말은 조중동 하는데. 남북 관계도 굉장히 지지했어요. 제 그래서 기억에. 그리고 제가 이거 사석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홍석현 회장이 굉장히 큰 야망이 있어서 뭐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건 뭐 근데 확인되지는 않은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앙일보는 좀 약간 중립적으로 하니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당시에 이제 당시 열린우리당 여권의 핵심 실세가 정동영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금도 장관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당의장이죠. 당의장을 필두로 한 당권파라고 했는데 이 당권파가 굉장히 위세가 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다음 대선 주자로 정동영 당시 이제 의장이 유력하니까 중앙일보를 자기들이 안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굉장히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뛰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이제 김셀 때가 있고 결국 그게 이제 발현된 것이 홍석현 주미대사인 거죠. 맞아요. 그거를 추천한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당권파의 뭐 핵심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 그때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지방대 교수가 추천해서 이 사람 통해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홍석현 대사가 그래서 주미대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중앙일보 일면이 그거였어요. 홍석현 됐다고 다들 이제 우리는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중앙일보 일면은 홍석현 유엔 사무총장 뭐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발 앞선 기사가 한술 나갔어. 더 떠서,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 터지고 맞아요. 본의 아니게 네. 정권하고 갈라서게 되면서 중앙일보는 다시 이제 삐딱선을 타게 되고 정작 제가 지금도 좀 열받아하는 보도가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대통령 기록물을 좀 가져가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계속 그걸 쟁점합니다. 일면에다가. 불법 기록물을 가져간 것처럼. 야, 계속 정말, 쟁점에 몇 차례 네. 갖춰서. 그러니까 결국 반납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중앙일보도 그렇지만 권력이라는 게 참 생리가 이렇구나. 아마 저기 당시에 저기 중앙일보를 가까이 하고 하려고 하고 좀 뭔가 좀 애를 썼던 당시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 인사들 중에 속이 좀 뜨끔하거나 내가 괜히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진짜 듣다 보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보수 우위에 언론 환경에 질식돼 있다 보니까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대한 미디어로 인터넷 논객들이 유행이었죠. 뭐 서프라이징 해가지고 저도 사실 신문을 보긴 봤지만 그런 논쟁의 장을 굉장히 자주 들어가서 즐겨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제 수권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 기성 언론이 너무 질식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창구를 찾았고 지금은 당시에 그 논객들의 역할을 유튜브를 진행하는 방송이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여간 노무현 정부라는 데는 굉장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좀 박하게 평가를 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명박으로 되다 보니까 ABR이라고 해가지고 Anything but No 노무현 빼고는 다 된다 이런 게 한때 유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도 네. 저도 좀 많이 좀 그랬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좀 앞서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대연정 제안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언론 보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정이라는 게 처음에는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9석 민주당으로 관련하고 열린우리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9석 민주당만 해도 다수가 되니까 국회 이미 과반수였지만 그래서 9석 민주당과의 연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네. 며칠 있다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이래서 기사가 한 번 더 나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쉬쉬한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확인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지층이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시작했구나. 예, 그다음에 네. 한미 FTA가 있죠. 그러니까 한미 FTA도 맞아,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한쪽으로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김근태 의장님이 굉장히 세게 반대하셨고 당시에 그 운동권 제아파 출신 의원들이 한미 FTA 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종속되고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도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과 기대 좀 약간 왜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서 개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당신은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진심을 계속 알리고 싶어하는 거야. 맞아. 알리고 싶어해서 항상 보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밤에 만찬을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럼 기자들이 되게 목요일 밤에 주로 목요일만 되면 다들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윤석열은 폭탄주 마시고 사실 기다려봐야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돼. 근데 쉽게 얘기해서. 폭탄주만 마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거기서 폭탄 발언을 하셔. 그러니까 이 정권 흐름 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밤에 이제 진짜 나와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신문 만드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밤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에 안 한 말들이 꼭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남의 신문 봐야 되고 저도 이제 한 번 쓰면 이제 으쓱한 거고. 그런데 딱 한 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이제 뭐 온갖 사건들로 좀 노무현 정부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인데 당시 이제 문희상 당 의장이 물러나고 정세균은 그 당시 원내대표였는데 이제 의장으로 잠시 올라와서 당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갔는데 가서 얘기를 하고 나와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전병헌 대변인이라고 이분이 원래 악명이 높아요. 브리핑 되게 성의 없이 해서 전화 안 받고 근데 그날은 한술 더 뜨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두 줄 세 줄 하고 심지어는 아니 세 줄인가 얘기하고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래가지고 전화도 안 받아요. 얘들 아무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기사 쓴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친한 뭐 의원한테 전화해서 이제 형 동생 왜 전화를 안 받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참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 대통령 자기 뜻을 이제 어.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말을 몇 개 들었는데 요거로는 한 3회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800자 쉽게 예, 얘기해서. 근데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살 붙이면 되지만 알맹이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쯤 됐고 당시에 뭐 의원이 계세요. 지금 전직 의원인데 이분은 기자들이가 조르면 순수해서 다 분다. 이런 되게 유명한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라 너 그래가지고 걔가 이틀인가 가가지고 이제 싹 들어가지고 그 3일 있다 썼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어떤 의원이 모 의원입니다. 구기자도 잘 알만한 네. 민심보다 반보만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남의 진심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정색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생각을 계속 얘기하면서 나를 이해해라 받아들여라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름 돋는 게 노무현 대통령 반보가 아니고 한 10보 앞서간 것 같은 게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하는 것만 알 수 있는 게 한미 FTA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 물려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 얘기를 사실은 너무나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를 무려 이제 그 본인 재임 중에 이제 해낸 것이고 한미 FTA라는 거를 저도 이제 사실은 대학가에서 당시에 신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 저 뭐 리오 휴버만이라는 사람이 쓴 뭐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이런 책들이 다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편승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아니다. 저도 거리에 나가서 사실은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라크 파병에 또 이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더 한번 꼭지가 도는 거죠. 이라크 파병하니까 또 네. 그것도 제 일화인데 이라크 파병 관련해서 그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두 번 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그래도 취재를 열심히 하던 시기라 그 두 번째 파병하기 한 1년 전쯤에 이게 사석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정인 동북아 시대위원장,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 멘토라는 분인데 열린우리당 그 다시 의원 강연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라크 파병 대가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다자간 서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어겼다. 그리고 이제 북핵 해법을 리비아 해법이 아닌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이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은 다 의미 없는 얘기지만 우크라이나 해법과 리비아 해법이라는 게 당시 이제 회자가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해법은 일단 핵을 포기하면 바로 경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좀 핵을 포기하는 쪽이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그때 그거에 좀 살짝 솔깃했다고 하고요. 리비아 해법은 일단 네가 포기하면 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해법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동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시가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정인 그 당시 이제 동북아 시대 위원장이 이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야 이거 녹화하고 있는 거 이거 꺼 막 이러는데 이제 싹 녹화를 누가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줬다가 2차 때 이제 또 파병한다고 하니까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야 그거 내놔라 쓰자. 그래서 썼는데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정인 교수가 이제 부인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느 자리 가서 부인해놓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일본 저널리스트인 후나바시 요이치라는 사람이 쓴 김정일 최후의 도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2차 북핵이 다른 거거든요. 당시에 요 상황을 이 사람이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시가 약속을 한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했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청와대 쪽에서 좀 이걸 많이 믿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이고 뭐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안고 간 게 아닌가 해서 그때는 좀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이 양반 진짜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실제로 그 이제 아까 잠깐 FTA 이야기했지만 이 한미 FTA랑 이제 뭐 이라크 파병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지자들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긴 한데 FTA 같은 경우는 노 대통령 쪽에서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FTA 체결 2007년인가 FTA 협상 체결된 대국민 담화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방해서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안 하고 성공한 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뭐 사실 이제 FTA 문제라는 게 이런 뭐 농업이라든가 의료등 공공 분야 피해 우려돼 가지고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일으킨 뭐 논쟁적 과제긴 했는데 아까 국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FTA가 사실 2007년에 타결되고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이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발효되는 2012년인 그렇잖아요. MB 정권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이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FTA 그 재협상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라고 거죠. 느낀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실제로 재협상 하자고 해서 재협상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기들도 봤을 때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국기 말했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하면서 이제 뭐 지금 관세 습상 압박하면서 사실 이제 한미 FTA가 사실상 폐기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들이었고 그거를 이제 노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이 흐름을 자기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당시 이 FTA 체결할 당시에 보면 이 WTO 회원국 중에서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150개국 중에서 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나머지가 몽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우리가 타야 된다는 이 절박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경제 되게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라크 파병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원치 않았죠. 원치 않아서 나중에 자기가 계속 그 이후에 그 발언 녹이 내는 거 보면 끝에 보면 자기가 진짜 하기 싫었고 이게 역사에 자기가 가장 안 좋은 면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정말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어떻게 획기적이고 눈에 띄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탄핵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처음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지금이야 너무나 박근혜 윤석열 학습 효과 때문에 잘 알지만 이때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재임 중에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사실 그때는 그 영화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문화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초반에 근데 이제 총선을 되면은 이제 파견을 나가잖아요. 파견 나가죠. 예, 파견을 나가게 돼서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이미 그때 노 대통령 뭐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 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당시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했던 심정적 이해는 돼요. 당시 이제 말이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지. 당시에 이제 새천년민주당 분당이 되고 나면서 실제로 이제 떨어져 나와서 같이 나온 의원들이 한 40명 되나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 독수리 의원제 2명,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의원하고 김원웅 의원하고 개혁신당 2명에서 47명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 네. 대통령 이제 도와달라, 뭐 지원해달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 걸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분노해서 사실상 열린우리당 그 다수당을 만들어줬죠. 근데 이것도 또 하나 풀면 이건 지금 생각났어요. 그 탄핵하는 당일에 이제 제가 원래 열린우리당을 나가기 전에 한나라당 말진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당시 한나라당 당시에는 이제 원내 총무라고 해요. 원내대표라고 안 하고. 그래서 원내 부총무들이라고 하죠. 이제 주로 초선 의원들이 하는 거. 근데 원내 부총무 중에 한 분이 저랑 좀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국회의장이 박건영 의장인데 아마 그때 민주당 열린우리당 원내수석 부총무가 아마 김부겸 총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막 이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렇게 기자들 우르르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제가 아는 그 의원이 오는 거예요. 한나라당. 그래서 화장실로 쫓아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쓱 보더니 근데 뭐 낱말은 뭐가 듣고 왜 그러더니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이러는 거야. 좀 이따 들어간다고? 표결하러 들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회사에 얘기를 해줬죠. 점심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준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보고는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더라고. 표결하러 당일에? 네. 결국 탄핵 가결된 거죠. 가결됐죠. 네. 네. 근데 좀 이따 들어갈 거야 했던 그분이 재선까지 하셨어요. 탄핵이 사실 네. 이제 뭐 이후에 헌재에서 기각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선거법 어긴 사실 인정되지만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단죄할 만큼 중죄는 아니라는 거고 지금 뭐 박근혜 국정농단에 윤석열 이거 보면 사실 뭐 세 발의 피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뭐 새천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쪽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그때 약간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뭐 직진 본능이라고 할까 이런 게 드러났던 게 당시에 이제 새천민주당이 약간 조건부 탄핵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으면 마치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 대통령이 며칠 뒤에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뭐 시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라면 나 안 하겠다. 뭐 그냥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여론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 당시에 이제 좀 여론을 더 안 좋게 만들었던 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노원평 씨한테 뇌물 줬던 그 모 기업 인사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에 이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 한나라당의 주도에서 노 대통령 뭐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시민들이 탄핵 반대하면서 이제 뭐 광화문에 촛불 몰려들고 이 탄핵 기각되기 전에 이미 뭐 총선에서 우리당 과반 차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민심으로서 네. 결정이 났던 거죠. 정말로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노무현 정부 기간의 정치 개혁이라는 것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한 게 당시에 그
그 학교 안에서도 대학 안에서도 그 정당 모델을 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중 정당 모델로 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과거에 우린 총수 중심의 간부 중심의 모델인데 그런 모델을 벗어나서 열린우리당처럼 뭔가 정치개혁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당원들이 이제 주인일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진가를 사실은 이제서야 좀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2004년도에 이제 그 공천 가지고도 저도 정치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공천을 얘기 많이 하는 게 처음으로 경선 제도가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총수가 찍어주는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다가 정말 지역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가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금권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정치인은 극단적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지금 경선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그때의 노무현한테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이 겹쳐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아까 뭐 이용 기자 잠깐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살아온 이력 자체가 되게 공통점이 많잖아요. 뭐 비주류인데 정치적 성공을 이뤘고 뭐 찢어지기가 가난했는데 자수성가했고 그리고 뭐 인권노동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이제 뭐 이 화법 자체도 기본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원고에 별로 얽매이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이른바 사이다 화법 그런 평가가 많고 뭐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계속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노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때 아마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짱구 굴리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대충 생각해서 반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대통령 된 것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조금 더 이제 최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실용주의 측면이 되게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경제관 자체도 조금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노 대통령 사실 이제 노 대통령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제 외환위기 탈출이라는 게 가장 급급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되게 남발해가지고 이제 카드빚 떠안게 되잖아요. 카드 대란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 노 대통령이 이제 단기 부양책을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른바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이 부양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386 세력들 당시에 이 기본적으로 성장 정책이라는 데 상당히 거부감을 보였고 복지 쪽에다가 방점을 찍었는데 이 대통령은 사실 성장이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을 여러 차례 표출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는 말을 성남 그 시청에서 있을 때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일 거라 믿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믿는 게 참극을 부른다는 현실 정치에 냉엄함을 이제 반영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누가 전에도 이제 저희 방송 토론할 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의 선의 일종의 성선설을 좀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보면 대연정도 하자고 하고 적을 늘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고 미국이란 파트너를 만나서 굉장히 자주적인 거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양보도 하고 이런 면모들이 있는데 권력기관도 내버려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검찰에 대한 부분도 그랬었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쉼표를 찍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후의 삶도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경남 김해 봉화마을 태어난 곳으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전직 대통령이 퇴임직 후에 이제 고향 내려간 거는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근데 노 대통령이 뭐 고향 내려간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권력과 전직 대통령이 이제 거리 둬야 된다는 심정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뭐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2의 어떤 정치 시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집권 시기에는 본인 스스로도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자책할 만큼 이게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봉화마을 중심으로 뭔가 자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철학을 좀 거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거기서 무슨 뭐 오리 길러가지고 친환경 유기농 하면서 그게 뭐 프로젝트 추진하고 돼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봉화마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시민 정치의 성지 비슷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당시 집권 세력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편했고 이제 자기 정치한다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노 대통령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저도 이제 그 밀짚 모자 쓰고 자전거 타고 뭐 손녀 태우고 지금도 사실은 회자가 되고 그 자전거 탔던 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결국 이제 하나하나 남긴 것 족적 하나하나가 지금 화제인데 제가 이제 대통령 기록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역대 대통령 공식 자료들이 있는데 노무현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즐겨 드신 음식을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청와대 전용식기에 담긴 라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군 1호기에 타가지고 라면을 먹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청와대 조리사들이 나중에 이제 후일담을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일요일에는 그냥 오전에 오지 마. 그냥 라면만 놔두고 가라 그런데 본인이 끓여가지고 이제 먹고 하는 그 소탈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추구했던 건데 그 소탈함을 정말로 이제 그 정권에 대한 위협 식지 않은 인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이명박 검찰이 정말로 이제 심각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도 털고 뭐 저기 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고초를 겪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박정규 전 민정수석도 얘기했지만 그분도 그때 맞아요. 감옥에 네. 갔다 온 것으로 알고요. 뭐 사위, 딸, 아들 뭐 다 그다음에 이제 그 권양숙 여사 해서 본인도 나중에 이제 막 검찰 조사에 불려나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압박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쪽 분들은 이제 자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받는 것 맞아. 같으니까 예. 그걸 멈추기 위해서 그분이 그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서거를 말씀하시니까 저 기억이 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 뭐 심지어 민주당도 열린우리당도 그렇고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이 좀 미웠어요. 왜 대연정을 하고 이래서 왜 흐름을 다 뒤돌아놨냐. 왜냐하면 그때 네. 사실은 민주진영이 좀 잘 나가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내놓고 이러니까 이제 흐름이 확 꺾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소탈한 노무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좀 소통하고 본인의 이제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게 아 역시 우리가 원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들이 이제 다시 이제 생겨가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 아침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저랑 되게 친한 보좌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저기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학력을 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가서 다니다가 그때 왜 후단협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노사모 활동할 때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정치권에 뛰어드는 애거든요. 근데 그 보좌진을 하면서 하는데 그 임기 내내 얘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대연정을 하고 FTA를 하냐 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 옹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당일날 돌아가신 날 아침에 그 쉬는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맞아요. 네. 지금도 기억나요. 후에 찍었잖아요. 그때. 걔가 그때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형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러는 거야. 이 개들이 어떻게 죽이지 막 이러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그때는 좀 약간 울컥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 이명박 저거는 뭐 그러니까요. 죄받을 거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맨날 제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판에 온 거는 이명박에 대한 단죄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정치부장이었는데 적폐청산하길래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넌 죽었다 이제. 아 이게 진짜로 저도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받는 과정에 저 검찰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그 이제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던 모습이 저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사실 우리가 검찰만 얘기하는데 국세청이 사실 원죄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억나는 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가던 청와대 근처에 있는 토속촌이라는 삼계탕집 있잖아요. 거기도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광실업이라는 박연차의 회사도 국세청이 먼저 턴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검찰 혼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내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돼가지고 국세청을 시발로 해가지고 검찰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건인 그 거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네. 구 기자 얘기하니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구 기자가 그리는 그림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국세청에서 보고를 했대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고 탈탈 털어서 그때 국세청 내부에 뭐 복잡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명박한테 가져갔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했더니 이명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로 이제 가져왔냐고. 그래서 시작이 됐다는 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죠. 그 정권 차원에서 네. 이제 그걸 기획했다는 거는 뭐 사실 오히려 그 누구죠 그 당시 중수부장 이gin규가 뭐 맞아. 나중에 저서에서 밝히잖아요. 당시 이 시계 선물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도덕적인 타격을 가하라는 청와대하고 국정 두 사람 맞습니다. 외압이 있었다. 네. 그런데 그 뭐
이인규가 다른 건 주장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뭐 거짓말 할 일이 없고 두 사람 이야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 모욕적인 수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도덕 타격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단독자가 아니고 당시에 이제 국정원, 국세청 같은 다른 사정기관의 동향들도 함께 반성을 해야지 이제 제대로 개혁이 될 테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이제 정치부가 아니어서 이제 정치 현장에서 좀 떨어져 있었는데 서거 뉴스를 접했던 상황 자체는 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제가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토요일이니까 쉬는 날이어서 제가 애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시 저도 그 당시 문화부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호해 만드니까 빨리 나오라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한동안 이제 멍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이제 사실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라는 게 사실 흑역사의 연속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결코 뭐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죽음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죽음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뭐 압박을 받다가 그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권력기관의 과잉 수사, 정치보복 논란도 일으켰고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바보 노무현을 통했던 분이 이제 외롭게 이제 혼자서 쓰러져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큰 상실감을 줬고 어떻게 보면 뭐 이후에 계속 얘기하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자괴감들을 많이 줬어 이후에 이제 노 대통령의 뭐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혁 미완성된 개혁을 완성해야 됐다는 식의 어떤 과제를 남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하는데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게 노 대통령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까지 이제 그 수사가 오니까 자기가 떠안고 이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이제 자신을 버리는 선택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명예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패족이라고 이야기했던 주변에 있던 동지들까지 이제 구해냈고 이후에 이제 노 대통령 당시 뭐 재임 당시 지지율이 되게 저조했잖아요. 뭐 네. 그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뭐 호감도 높은 걸 보면 맞아요. 노 네. 대통령 유산들이 지금 뒤늦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그 강금원 회장이라고 그 노무현 대통령 도왔다가 나중에 본인 수사받고 아마 맞아요. 12년에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죠. 네, 그랬던 뇌종양. 기억이 네. 납니다. 그 그러니까, 노무현 네.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많이 느꼈고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 그 쇼츠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진짜 우리가 이런 대통령하고 지냈었구나. 그랬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서거하는 날에 당일에 새벽에 컴퓨터에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 이제 권력자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만 살면 장땡이라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의 부하 직원들이나 예를 들면 함께했던 참모들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 매정하게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거는 나는 괜찮은데 그 앞에 있는 나를 따랐던 사람들을 너무 이제 정권 차원에서 괴롭히니까 많은 부분이 다 사람들에게 진 신세 그 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윤태영 전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모들이 봉하마을 같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 등을 했던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해 5월은 정말 그들에게 어두웠던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와가지고 밖에 이제 산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왜냐면은 온갖 언론의 카메라들이 봉하마을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담배도 피고 이제 적극적이고 토론에 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듯한 모습들을 당시에 많이 보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그들의 책엔 다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큰 철학을 남겼고 지금도 이제 큰 울림을 저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의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노무현의 유산을 자기가 받아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자 보호, 뭐 불평등 같은 거 완화 이런 거를 정치적 어떤 그 우선 과제로 삼는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의 유산이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져 왔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전 준비했는데 이미 그 과정에서 구교현 기자랑 이용욱 기자가 다 말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만 앞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발 앞으로 갔다. 한 발 앞으로 갔다. 그래서 네. 지금 보면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연금 개혁 당시에 신행정 수도 대북 정책 대연정 등이 이제 당시 뭐 사실 여러 논란을 낳았고 이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 뭐 좌절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노무현이 없는 지금 노무현이 계속 소환되는 거 보면서 야 역시 노무현은 최고의 반전승부사 아닌가 뭐 이 생각 듭니다. 네, 이용우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치관은 노무현이다. 그냥 그렇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노무현이라는 자체가 이제 어떤 정치 신화를 넘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기하는 어떤 뭐 거기에 많은 의미가 이제 저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 약자 보호하고 뭐 이래서 그냥 노무현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니,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라는 게 저도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과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거리에서 싸웠고 노무현 정책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노무현만한 대통령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숱한 대통령들 그 이후에도 여러 있었지만 정말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회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